황혼 재혼은 대부분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나눌 누군가를 찾는 것으로, 드라마처럼 운명적인 만남도 아니고 젊은 시절처럼 뜨거운 감정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눌 사람, 밥을 같이 먹고 드라마를 보고 그런 소소한 순간들을 나눌 동반자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보지 못했던 균열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65세에 재혼을 결심한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결혼 3개월 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황혼 재혼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씨는 65세,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익숙한 관계였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씨는 비로소 혼자가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주말에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씨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 입장에선 다행이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달랐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먼저 커피를 끓여 놓았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씨는 외로움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와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가 어씨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은 분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혼하시고 혼자 사세요.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어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무슨 재혼이냐,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고 그냥 한번 밥이나 먹어봐.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잖아. 결국 어씨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 남자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7세, 퇴직한 중소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B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았죠. 저도 혼자 산 지 5년 됐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B씨의 말에 어씨는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자고 하지도 않았고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어씨는 그 태도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B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결혼 말이에요. 어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자식들한테도 말해봐야 하고. 그럼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어씨가 좋으니까 기다릴게요. B씨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혼 재혼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움이 만드는 착시 효과. 황혼 재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상대의 다정함을 너무 빨리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만드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오랜 기간 혼자 지낸 사람일수록 작은 배려에도 크게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이 상대에 대한 신뢰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신뢰가 충분한 시간과 검증 없이 너무 빨리 형성된다는 것이죠. 특히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진중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배려처럼 보이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천천히 다가오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기간에는 각자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 씨의 천천히 다가오는 태도를 배려와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관념은 어떤지, 생활 습관은 맞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결혼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씨는 2주 정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재산은 어떻게 돼?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니야? 어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도 연금 있고 집도 있어. 걱정 마.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라 안 할게. 근데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엄마만 힘들어. 어 씨는 아들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어 씨가 B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B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우리 나이에 굳이 합칠 필요는 없죠. 대신 생활비는 함께 쓰는 걸로 하고요. 어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그들은 6개월 만남 끝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집을 정리해 어 씨의 집으로 합쳤습니다. 어 씨의 집이 더 넓었거든요. 신혼생활은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B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어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엔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어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재혼 잘했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B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반반 내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어 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죠. 공과금이랑 식비는 같이 쓰고요. 좋아요. 그럼 통장 하나 만들어서 매달 거기에 반반 넣는 걸로 해요. 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개인 지출은 따로 관리하면서 공과금, 식비,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만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차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요. 골프는 비용이 꽤 들어가는 취미입니다. 하지만 그건 B 씨의 개인 지출이니까 어 씨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었죠. 반면 어 씨가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B 씨는 미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여행까지 가야 해요?
제 돈 쓰는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데 좀 아껴야 하지 않겠어요?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B 씨는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커피도 직접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씨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같이 해요. 씨가 부탁하면 미안.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내일은 내가 할게.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원래 집안일 하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하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배려하던 사람이 왜 결혼 후엔 달라진 걸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황혼재혼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권과 힘의 균형. 황혼재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경제권입니다. 젊은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아가지만 중년 재혼은 이미 각자의 재산이 형성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공평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한쪽은 생활비를 반반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재산 비율이나 수입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결혼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각자 지갑을 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의 작은 지출이 쌓이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더 중요한 건 경제권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 돈은 내 것, 공동 지출은 반반이라는 태도는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안일, 감정 노동, 관계 유지 노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까지 고려하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비는 반반 내지만 집안일은 씨가 전담하고 B 씨의 개인 지출은 제한 없이 쓰면서 씨의 개인 지출에는 눈치를 줬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관계가 아니라 은근하게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누워있는 B 씨를 보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긴장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B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씨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단 우리가 생각했던 결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난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B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생활비도 반반 내고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변한 건 당신이에요. 데이트할 때 보여줬던 그 배려, 함께 하려던 그 노력들, 결혼 후엔 다 어디 갔어요? B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동반자가 필요했어요. 함께 늙어갈 사람, 서로 기대고 살아갈 파트너. 하지만 당신이 원했던 건 집안일 해주고 생활비 반반 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B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운하다는 표정이었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씨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기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B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어 씨가 너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원했던 결혼의 모습이 서로 달랐던 것뿐입니다. 황혼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다릅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황혼 재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첫째, 경제적 기대치가 일치하는가. 단순히 재산을 합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생활비 부담, 개인 지출의 자유, 미래의 상속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방식이 양보 가능한 수준인가. 집안일 분담,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이 모든 것이 함께 살면서 조율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갈등 해결 방식이 건강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인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황혼 재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나누고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찾는 것은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할 때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시작일 뿐 결혼은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황혼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례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황혼 재혼의 구조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